그러면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의 핵심은 우리 파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그 파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용어가 있어서 그 용어부터 좀 설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용어는 파원인데요. 파원이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원이 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파동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진동하는 장치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빛이라는 파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 빛을 내는 전구 자체는 우리 파원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빛의 경우에는 이 장치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원 중에 일부, 빛을 내는 장치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매질인데, 매질이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매질로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소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매질은 공기인데,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매질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우리 파도와 같은 수면파가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매질로서의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공기다? 그러면 매질로서는 다른 물질이다 라고 보는 거고, 깊이가 다른 물 역시 매질로서는 다른 매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종류인데요. 파동의 종류는 그 횡파와 종파로 일단 나눠볼 수 있는데, 횡파와 종파의 차이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파되는 방향을 우리는 진행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진동이란 매질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파동이 한쪽으로 진행할 때, 파동이 이렇게 한쪽으로 진행을 할 때 여기 있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파동이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입자가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 우리 횡파라고 하고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평인 경우에 우리는 종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 뭐 대표적인 예로 빛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진파 중에 S파가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수면파 역시 이런 형태의 진동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입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입자가 몰려있지 않은 희박한 지역이 있을 거고, 또 입자가 이렇게 많이 몰리고 희박한 지역, 입자가 많이 몰리고 희박한 지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리, 그리고 지진파 중에 피파가 이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 기본적으로는 횡파, 종파 이렇게 나누고요. 한 가지 구별 방법이 더 있는데 전자기파와 역학적 파동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기파와 역학적 파동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기파의 특징은 매질 없이 진행하는 파동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이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매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리라든가 소리, P파, S파, 그리고 수면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학적 파동이 될 거예요. 참고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좀 생각해 보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파동이 전달될 건데,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우주라는 환경 자체가 물질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없는 진공이기 때문에 매질이 없고,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들은 전달되지 못하는 반면, 매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동 관련된 용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진폭입니다. 진폭. 그래서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최대 변이를 의미를 해요. 매질의 최대 변이.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호로 나타내고, 얘는 읽기는 우리 람다라는 표현으로 읽습니다. 람다. 그래서 파장이란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전달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에는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으로 우리는 주기를 정의하고 있고,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서
우리 진동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구할 때 예를 들어 20초 동안 100회 진동한다 라고 하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주기를 구할 때는 20초 동안 100회 진동한 시간으로 나타낼 겁니다. 반대로 했죠? 제정신이 아니네요. 100회 진동하는 동안 몇 초 걸렸는지를 파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약 0.5초마다 한 번씩 진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주기를 생각해 보면 한 번 1초 동안 진동 횟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약 1초에 5회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는 관계를 우리는 역수관계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을 위한 그림인데요. 횡파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횡파로.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될 입자가 요 위치에 지금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갔을 때 이 길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폭. 자,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파동이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인 요만큼 반복되는 거리가 나타나는 이 길이, 혹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다음번 가장 높은 지점까지, 혹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이러한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래쪽의 그래프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이 P점이 움직이는 것, 시간에 따라서 P점이 움직이는 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모양이 오른쪽으로 진행했을 때 P점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다시 아래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이 위치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 진동하는 것, 즉 매질이 제 위치에서 내려갔다 다시 돌아왔다 올라왔다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혹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이 거리를, 시간 거리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최대 변이를 가졌을 위치가 위로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를 우리는 마루라고 부르고, 가장 낮게 내려왔을 때를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다라는 게 요 용어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인데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시 속력입니다. 속력.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속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파동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와, 그리고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전파되는 거리인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파장과 진동수를 곱해서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속력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동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길이를 통해서 파동의 전파 속도를 별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굴절과 반사인데요. 파동이 어떤 경계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계를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서로 다른 물질이 있다, 다른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파동은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경계로 어떤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 경계로 들어오는 파동은 우리는 입사라고 부르고요. 이 경계면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겁니다. 두 가지 일이. 첫 번째는 경계면에서 되돌아나가는 일이 있는데 되돌아나가는 걸 우리는 반사라고 불러요. 반사.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그 용어죠. 그리고 경계면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계면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는 우리는 투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투과. 자, 이때 입사한 것과 반사되는 것 그리고 투과되는 것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향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법선입니다. 법선. 그래서 이 법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법선의 특징은 반드시 경계면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입사파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법선으로부터 입사각까지 만들어지는 이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법선과 반사되는 파동 사이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법선과 투과되는 빛이 만들어내는 이 각도가 있을 건데요. 이 각도를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불러요. 굴절각. 이 굴절이라는 현상 자체는 원래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파동이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이 있을 겁니다. 원래 파동이 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는데 경계면을 지나면서 이 파동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이 진행 방향이 꺾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입사각과 반사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반사의 법칙입니다. 반사의 법칙은 되게 간단한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는 무조건 동일하게 나가는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1학기 때 얘기했다시피 어긋날 수가 없어요. 물리 법칙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사이의 관계, 통과한 것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우리는 굴절의 법칙 혹은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넬의 법칙은 매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질의 성질, 위쪽에 있는 1번 매질의 성질을 이렇게 2번 매질의 성질을 이렇게 표현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호를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굴절률. 그래서 매질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에 따라서 스넬의 법칙이 나타날 건데요. 총 4가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굴절률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입사되는 각도랑 굴절되는 각도가 관련성을 가져요. 지금 1번, 2번이라고 썼는데 위쪽의 각도를 1, 아래쪽의 각도를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입사각을 세타1, 위쪽에 있는 건 다 1 붙일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 2 붙일 거예요. 그래서 굴절을 세타2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또다시 아까 전에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전파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파동의 전파 속도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파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파장과도 관련성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각도가 큰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위쪽의 각도가 아래쪽의 각도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큰 쪽에서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더 길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스넬의 법칙, 둘째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 중에 아주 독특한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반사인데요. 여기 빠졌는데요. 지금 보면 화살표가 아까 전이랑은 좀 다릅니다.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각도인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키우게 된다면 각도를 키우게 된다면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위쪽에 있었던 이 각도도 증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각도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쪽의 각도가 일정 각도에 도달하게 되면 위쪽에 발생하는 빠져나가야 될 투과된 빛이 법선과 수직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각도 얘가 90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스넬의 법칙의 일부를 이렇게 따왔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위쪽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뒤집어서 다시 쓰게 된다면 이 특정한 값은 굴절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사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사인 값은 반드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각도에서 투과되는 빛을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던 빛이 모두 다 반사돼서 나가게 될 건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서 설명했던 굴절률이 반드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사되는 광선의 입사각이 이 90도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각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를 우리가 특별한 데 활용하고 있는데 전반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광통신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을 사용을 했는데 구리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을 사용했는데 구리선에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저항이 전기 신호에 사용돼야 될 에너지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호를 멀리 전파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빛을 통한 통신이에요. 근데 빛을 허공에다 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블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빛이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광통신이라고 불리우는 통신 방법입니다.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반사를 활용해서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빛, 투과되는 빛이 없이 케이블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 당연히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케이블을 광섬유라고 부르는데, 이 광섬유는 핵심적인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부에 있는 코어,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클래딩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의 그림은 이 코어 클래딩이 단면을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섬유 내에서 빛이 전반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반사의 발생 조건이었던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처음에 빛을 쏠 때 임계각보다 큰, 특별한 각도보다 크게 보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빛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케이블 안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특별한 섬유가 광섬유라는 건데, 우리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코어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 그래서 유리를 간에게 실처럼 뽑아서 그 실을 통해서 빛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망을 국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광 케이블은 빛을 이용하다 보니 빠르게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을 태평양 바다 아래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얘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파동의 종류로서 얘기할 때 소리를 이야기했었는데, 소리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영역대를 우리는 음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음파라고 부르고,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공기의 떨림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 영역대보다 높은 소리가 있고 낮은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는 초음파, 낮은 소리는 우리 초저주파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음파는 2만 이상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부르고, 20보다 진동수가 낮으면 사람이 들을 수 없게 되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초저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참고로 우리가 초음파, 우리 산에 가면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반대편에 산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죠. 야호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이렇게 되돌아올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메아리라고 부르는데, 이 메아리와 같은 현상들을 이용하면 이 진행하는 속도와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을 이용하면 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의 활용 예로서는 우리 신체 내부를 보는 초음파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의 위치 혹은 지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에도 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초주파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주파를 이용해서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몸에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인데요, 빛은 다른 이름으로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전자기파에서 이 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파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파동으로서의 무엇이 떨릴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이 앞쪽에 있는 전자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건데, 빛은 두 가지, 전기장 진동과 자기장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두 가지 진동, 전기장 진동과 자기장 진동이 동시에 발생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 진동과 자기장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른손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장 진동 방향으로 손가락을 놓고 자기장 진동 방향으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남을 건데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빛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빛의 진행 방향. 그래서 전기장 진동과 자기장 진동이 서로 수직해서 나타나는데 그 두 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자기파의 종류인데, 전자기파의 종류는 일단 진동수 영역대를 기준으로 나눠놨습니다. 진동수 영역대를 기준으로 나눠놨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높은 영역대를 감마선, 그리고 진동수 그 아래쪽에 X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순서로 나눴고요. 전파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직진성이 올라갑니다. 똑바로 가려는 성질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투과력이 좋아집니다. 투과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통과해 지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똑바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올라가요. 자, 그에 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만큼 이제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파장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장애물을 통과해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통과가 아니고요, 회절이라는 현상입니다. 회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장애물 뒤로 퍼지는 현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빛을 쏘면 건물에 막혀가지고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동수가 충분히 작아서 파장이 충분히 길어지면 그런 건물을 피해서 파동이 전달될 수 있어서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통신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사용하는 예만 좀 체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 건데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마선 나이프라고 불리우는 의료용 장비를 개발하는 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마선 나이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처럼 상처 부위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선인데, 우리 X선이라는 표현보다 엑스레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이 선이라는 표현 자체를 영어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게 이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 이용하면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뼈나 이런 조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우리가 비파괴 검사, 내부를 보고 싶은데 열어보기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뼈가 아픈데 여기를 째고 보면 확실하지만 째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검사들을 우리는 비파괴 검사라고 부르는데, 뭐 신체를 찍을 수도 있고요,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 안을 볼 수도 있고, 혹은 기둥 내부의 철골 구조라든가 아니면 제품 내부의 그 완성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살균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살균 소독기에 자외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의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변형되거나 아니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죠. 그리고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은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라는 표현 자체가 볼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 중에서 전자기파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이 가시광선 영역대를 우리는 사물을 식별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체를 보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빛은 전부 다 가시광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이름으로 열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열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표적인 빛이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선은 온도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파장을 측정해내면 그 온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온도계에 적외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응원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빛나는 존재야? 예, 빛이 나긴 합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36.5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해 본 경험이 많은데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내서 온도를 파악하는 그런 온도계 여러분 많이 써봤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약대가 전파인데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가 아니죠. 장애물 뒤로 퍼질 수 있는 현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전파는 기본적으로 통신에 이용합니다. 통신에. 자, 근데 이 전파 역시 진동 수용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지층성과 투과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멀리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신용으로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마이크로파의 다른 용도를 발견해냈는데 이 마이크로파 중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이제 물을 데울 수 있는 기능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라디오파는 그래요.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주로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 체계를 우리는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라디오파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파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을 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절과 간섭이라는 현상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